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정렬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영상이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좀 조금씩 알고리즘 내용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각설하고 오늘도 쉽고 빠르게 새로운 내용 배우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재기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재기함수는 알고리즘의 기본이자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이해하고 나면 많은 알고리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기함수의 개념과 단계, 그리고 재기함수의 예제 두 문제 정도를 같이 살펴보고 마지막에 제가 약간 숙제의 의미로 문제를 제시하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기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우선 재기함수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게 중요한 의미고요. 이렇게 좀 다짜고짜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 이렇게 다짜고짜 정의를 말하면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실생활의 간단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러시아 인형이라고 아시나요? 물론 이 형태는 아니지만 이 러시아 인형은 인형 안에 인형이 존재하고 계속 작은 인형들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형이 나오고 그 인형을 계속 까는 형태를 반복하는 걸 러시아 인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장 작은 인형이 나오면 이 인형을 오픈하는 걸 그만두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기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폴더 형태도 재기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폴더 안에 결국 폴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폴더를 계속해서 열 수 있고 마지막에 더 이상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폴더가 있는 곳까지 계속 파고들어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재기함수의 예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기함수는 하나의 큰 문제를 조금 더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하고 있죠. 이 러시안 인형만 봐도 원래는 더 큰 인형이었지만 조금씩 작은 인형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요. 결국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재기함수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형태로 계속 나누어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조금 예시를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감이 살짝 오시나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서 복잡한 내용을 단순하게 만드는 게 재기함수, 재기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으니까 조금 더 이 단계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재기함수는 이제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개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 두 번째는 리커시브 케이스,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베이스 케이스부터 볼게요. 베이스 케이스는 재기함수가 계속 호출되지 않고 종료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전에 우리가 봤던 러시아 인형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작은 인형이 나오면 더 이상 인형을 꺼내지 않고 꺼내는 것을 멈추죠. 당연하겠죠. 가장 작은 인형이면 더 이상 깔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멈추는 시점을 의미하고요. 우리 폴더에 같은 경우에도 뭐 폴더 안에 뭐 아무 폴더도 없으면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 다음 폴더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이 베이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이 베이스 케이스는 재기함수에서 무조건 존재하고요. 이 베이스 케이스를 기반으로 재기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커시브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뭐 다른 식으로는 인덕티브 스텝이나 뭐 아니면 리커시브 콜, 뭐 다른 여러 가지로도 불리지만 저는 리커시브 케이스로 같은 케이스 형식으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단계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단계예요. 러시아 인형을 예로 들게요. 계속 들었던 예시를 드는 게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까 러시아 인형을 예로 들면 인형을 여는 행위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 폴더의 경우에는 폴더에 들어가는 행위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커시브 케이스는 반드시 입력이 점점 작아지는 패턴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점점 문제가 작아지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재기함수는 이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단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재기함수라고 부를 수 없어요. 물론 이 두 단계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약간 당연하듯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게
제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는데 종료 지점이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무한으로 계속 호출될 테니까. 그래서 그 종료 지점을 베이스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료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범위가 조금씩 줄어야겠죠. 범위가 줄어들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를 줄이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호출하는 부분을 이제 리커시브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당연히 있어야지 종료가 되고 무사히 종료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지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제기의 개념과 좀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제가 예시 두 개 가져왔거든요. 그 예시 두 개를 살펴보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 함수입니다. 팩토리얼 함수는 제기함수를 공부하기에 아주 기초적이고 좋은 예시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팩토리얼 함수는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모든 정수를 곱한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이건 수학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1 팩토리얼은 1부터 1까지의 모든 정수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1이겠죠. 그 다음에 2 팩토리얼은 1부터 2까지 모든 정수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2가 되겠죠. 2 곱하기 1. 그럼 3 팩토리얼은 몇일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이 되겠죠. 그럼 4 팩토리얼은 몇일까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어라? 근데 지금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랑 여기가 뭔가 닮은 꼴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4 곱하기 3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5 팩토리얼도 한번 보죠. 5 팩토리얼은 몇일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지금 여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랑 이게 똑같이 보이죠. 결국 5 팩토리얼도 5 곱하기 4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풋값 n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n의 팩토리얼을 구하라 그러면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위 예시를 기반으로 이 팩토리얼 함수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n이 0이면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입력값 n과 n보다 하나 작은 친구의 팩토리얼을 곱해준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코드가 이제 이 수학적 정의를 그대로 구현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우선 이 코드는 본인 스스로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때 입력값을 1씩 줄이면서 계속 본인을 호출하고 있죠. 그럼 이 부분은 어느 파트일까요? 리커시브 케이스가 되겠죠. 본인 스스로를 호출하되 범위를 점점 줄여가면서 본인을 호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윗부분은 본인을 계속 줄여가면서 호출하다가 결국 이 입력값이 0이 되면 1을 뱉으면서 종료하는 지점, 이게 종료 지점이죠. 그래서 이 지점을 베이스 케이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베이스 케이스는 호출이 종료되는 지점이고, 리커시브 케이스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데 점점 작아지는 형태를 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죠?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어떻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맨 처음에 팩토리얼 4가 들어왔어요. 4가 들어오면 이거는 결국 뭐죠? 4 곱하기 팩토리얼, 그냥 함수 좀 간단하게 쓸게요. 3을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죠? 지금 이 코드 구현 그대로 가면 4는 지금 0은 아니기 때문에 else로 빠져나가면서 4 곱하기 팩토리얼 3으로 호출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 팩토리얼 3은 뭐죠? 0 아니기 때문에 3 곱하기 팩토리얼 2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팩토리얼 2를 또 구해야겠죠? 이 팩토리얼 2는 0 아니기 때문에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에요. 그럼 팩토리얼 1도 아직 0 아니죠? 그럼 팩토리얼 1은 1 곱하기 팩토리얼 0을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이 값은 지금 팩토리얼 0은 지금 우리 결국 베이스 케이스에 도착을 했죠. 그럼 이 0은 1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팩토리얼 1의 값을 1로 찾았죠. 그러면 우리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팩토리얼 1 나왔어 하면 이 친구 1인 거 나왔으니까
2 곱하기 1하면 팩토리 2 값도 2로 뽑아냈죠. 그 다음에 너 나 2야 하면 3 곱하기 2니까 팩토리얼 3도 6이 되죠. 그럼 팩토리얼 4는 뭐죠? 4 곱하기 팩토리얼 3인데 이 3이 6이죠. 그렇기 때문에 팩토리얼 4가 24가 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제기하면서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본인 스스로 계속 범위를 줄여나가면서 너 밑에 있는 애가 1을 해 라고 해서 계속 1을 밑으로 넘기는 거예요. 부장님이 계속 사원한테 1을 던지는 겁니다. 던지고 결국 사원까지 오면 사원은 시킬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1을 하고 그 1한 결과가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글로 적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그림도 살펴보시죠. 뭐 앞에서 제가 들었던 예시랑 똑같은 그림이긴 하지만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앞에서 했던 거니까. 보면은 팩토리얼 4를 구하고 싶다. 우리가 4를 구하고 싶을 때 4 곱하기 팩토리얼 3을 호출하죠. 그러면 호출해서 팩토리얼 3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팩토리얼 3도 3 곱하기 팩토리얼 2를 구해달라고 하고 이 팩토리얼 2도 2 곱하기 팩토리얼 1 구해주세요. 그럼 팩토리얼 1은 1 곱하기 팩토리얼 0을 구해달라고 하겠죠. 그럼 이 팩토리얼 0은 근데 1이잖아요. 베이스 케이스 살펴봤을 때처럼. 그러면 1 곱하기 1이니까 이 팩토리얼 1은 1이 리턴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팩토리얼 1이 리턴 됐기 때문에 리턴 값 때문에 이 팩토리얼 1은 1이 되고 2개 곱해진 이 값이 팩토리얼 2의 리턴 값이 되고 이 3 곱하기 2의 6이 리턴 값이 되면서 24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앞에 했던 거랑 똑같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림 넣어놨고요. 그래서 영상 보실 때 이게 더 깔끔하시면 이거 보고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앞에서 개념 듣고 단계 조금 상세히 찾아보고 그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는데 조금 이해할만 하신가요? 그래도 애매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한 개 더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예시도 또 살펴보시죠. 다음은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각 항이 그 앞 두 항의 합인 수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보나치 수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이 0과 1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 두 항을 알아야지 합을 할 수 있겠죠. 그 세 번째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0과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숫자는 그럼 몇이죠? 0과 1을 더한 값인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과 1을 더한 2, 두 개 더한 3, 2와 3을 더한 5, 3과 5를 더한 8, 8과 5를 더한 13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는 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작성을 해보면 첫 번째 숫자는 0 고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1로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번째에 있는 숫자 n으로 할게요. n번째에 있는 숫자는 결국 n-1번째 숫자와 n-2번째 숫자를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정의를 또 똑같이 코드로 구현하면 여기 나와 있는 코드랑 똑같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팩토리얼이랑 너무 똑같죠. 너무 유사하죠. 그래서 한번 또 계속 살펴볼게요. 우리 이젠 조금 아니까 이쪽 n이 0이거나 n이 1일 때 명확한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고 값을 뱉고 있죠. 이 부분은 어느 케이스죠? 베이스 케이스다. 재기 호출이 종료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 else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호출하되 점점 입력값 n일 작은 값을 주면서 범위를 줄여나가고 있죠. 이 부분은 recursive case.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은 n은 참고로 여기서 n은 피보나치 수열에서 n번째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인지를 찾아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보나치 다섯 번째 걸 구해본다 해볼게요. 이건 피보라고 이렇게 좀 짧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면은 0과 1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 4 더하기 피보 3이 되겠죠. 그럼 좀 빠르게 이건 단기가 많아서 제가 조금 스킵을 할게요. 이 피보 3은 그럼 피보 3을 똑같이 구해야겠죠. 피보 3은 아직 0과 1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 2와 피보 1이 되겠죠. 근데 피보 1은 우리 값 알고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1이에요. 근데 피보 2는 우리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피보 2는 피보 1과 피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0과 1은 둘 다 베이스 케이스로 어떤 값을 리턴할지 알고 있죠?
바로 1과 0입니다. 그럼 우리 피보 2가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친구는 1이 되고 결국 피보 3은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2가 되겠죠. 그럼 우리 피보 4도 똑같아요. 4는 3이랑 2를 더한 게 맞겠죠. 그럼 3은 지금 2가 나왔고 피보 2는 1이 나왔죠. 그러면 피보 5는 자연스럽게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도 팩토리얼이랑 똑같이 자기 자신을 호출하되 입력값을 계속 줄여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때까지 줄여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말단 사원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0과 1이 되면 말단 사원에 도착하면 1 처리를 진행하고 그 나온 결과값을 위로 계속 던져주면서 결과값을 구해 나가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그린 그림이랑 거의 똑같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피보나치 5는 이전 거와 이 한 개 적은 것과 두 개 적은 것을 더한 값이죠. 그래서 4와 3을 더한 값이고 4는 3과 2를 더한 값이고 3은 2와 1을 더한 값이고 2는 1과 0을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1은 우리가 1인 걸 알고 있고 0은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2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도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피보나치 3은 2가 되고 피보나치 2는 피보나치 1이 1이고 0이니까 1이 되고 피보나치 4는 3이 되고 결국 이 피보나치 3은 또 아래 과정을 반복하면 2가 되겠죠. 2가 되고 결국 피보나치 5는 5가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되게 간단하죠?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그림을 가져와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피보나치는 재기로 구현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 중복 계산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피보나치 3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피보나치 3을 구할 때 뭐 2를 구하고 또 2에서 1이랑 0을 더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죠. 근데 이 과정을 요 옆에서 또 진행을 하잖아요. 재기로 진행하면 이미 우리는 피보나치 3이 2인 걸 알고 있지만 옆에서 이 재기함수 호출을 통해서 값을 가져오는 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되게 낭비죠. 우리 이미 3을 알고 있는데도 재기 호출로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물론 지금 배울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라는 겁니다. DP라고 많이 불려요. 그래서 이 DP는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 이런 재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대기업에서는 거의 무조건 한 문제는 최소 한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나중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실력이 올라가면 배울 내용이니까 지금은 일단 가볍게 넘어가고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P는 우리가 이 피보 3을 구했을 때 2인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변수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보 3을 구할 때가 됐을 때 뭐야 예전에 구한 적이 있잖아. 그러면 재기 호출 진행하지 않고 바로 2라는 값을 꺼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진짜 압도적으로 빨라져요. 뭐 여튼 지금 얘기하는 거는 DP가 아니고 재기 호출이니까 다시 돌아가자면 네, 피보나치를 재기 함수로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동작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재기 함수에 대한 정의와 단계 그리고 재기 함수의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재기 함수는 예시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빠를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좀 대표적인 예시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어떤가요? 좀 이해할 만 했나요? 네. 근데 이 재기 함수의 특징이 볼 때는 되게 이지해요. 맨날 보면은 아 뭐 그냥 함수적 정의한 다음에 그냥 코드로 옮기면 되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직접 문제로 풀라 그러면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베이스 계속 했던 베이스랑 리커시브 케이스를 이제 구해서 천천히 접근하는 방식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지 재기함수를 좀 손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팩토리얼 함수하고 피보나치 수열도 꼭 직접 풀어보시고요. 이게 눈으로만 푸는 건 쉬운데 이게 재기함수는 진짜 직접 푸는 게 꽤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 예제도 꼭 직접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돌려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이 1번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고 또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병합정렬이랑 킥정렬도 다시 분석해보시면 재기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두 문제를 마지막에 이제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풀어보시고 오늘 진행한 재기함수는 되게 쉬운 개념 같으면서도 생각이 꼬리를 계속 물어야 되는 형태여서 구현하기가 은근 까다로운 개념인데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알고리즘은 이 재기 호출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꼭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순열과 조합도 재기함수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번 파트는 꼭 이해하고 다음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